윤설야담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윤설야담과 함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 후기, 한양 북쪽에 자리한 명망 높은 사대부가가 있었습니다. 수려한 자연과 어우러진 이 대저택은 멀리서 보아도 그 위세가 남달랐지요. 높디 높은 담장과 정교하게 깎아 세운 기와 지붕, 그리고 사계절 내내 꽃이 만발한 정원은 이 집의 주인이 얼마나 권세가 높은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이 대저택의 주인은 바로 조정에서 손꼽히는 실세 중 하나인 김진혁 대감이었습니다. 그는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는 중신으로 그의 한마디에 많은 이들의 운명이 좌우될 만큼 막강한 권력을 가진 인물이었지요. 하지만 권력과 부를 모두 거머쥔 이 대저택 안에는 누구도 모르는 어둠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대저택 깊숙한 곳, 아름답게 꾸며진 안채에는 김대감의 아내 연화가 마치 갇힌 새처럼 살고 있었지요. 겉으로 보기에 연화는 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값비싼 비단옷과 화려한 장신구, 맛있는 음식과 넓은 저택, 그녀의 시중을 드는 수많은 하녀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늘 쓸쓸함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오늘도 마님께서는 책을 읽고 계시는군요. 연화가 홀로 앉아 책을 읽고 있는 별채에 시어머니가 들어섰습니다.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연화는 흠칫 놀라 책을 덮었지요. 예, 어머님. 잠시 틈을 내어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하루 종일 책만 파고드니 얼굴이 이리 창백해졌구려. 여자가 글을 많이 읽으면 좋을 게 없다고 몇 번이나 말했소? 아니, 그보다 당신은 남편의 자손을 점지해 드릴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책만 읽고 있소? 연화는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시어머니의 꾸짖음을 견뎠습니다. 이미 수년째 반복되는 일이었지요. 혼인한 지 5년이 넘도록 자식이 없다는 이유로 그녀는 늘 시어머니의 구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그녀 혼자만의 잘못이 아니었지요. 김 대감은 혼인 초기부터 연화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끔 의무적으로 안방을 찾아올 뿐 대부분의 시간을 자신의 서재나 바깥사랑에서 보냈지요. 그런 남편에게 자식을 낳아달라 요구하는 것은 마치 메마른 땅에 물을 달라고 외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작고 공허했습니다. 그저 시어머니의 마음을 달래기 위한 형식적인 말에 불과했지요.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이 상황이 달라지지 않으리라는 것을. 에이, 말로만 노력한다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소. 당신이 소방 맞았다는 것은 이미 온 한양이 다 아는 사실인데. 애초에 당신과 같은 집안 아이를 며느리로 들인 것부터가 실수였지. 시어머니의 독설은 계속되었고 연화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견디고 또 견디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방맞은 여인, 그것이 바로 김대감 집안에서 그녀를 부르는 은밀한 호칭이었지요.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인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간 후에야 연화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설이 내린 정원은 그녀의 마음처럼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지요. 어느덧 겨울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책 속에서만큼은 그녀가 소방맞은 며느리가 아닌 자유로운 한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책 속의 세계는 그녀에게 유일한 위안이자 탈출구였습니다. 연화의 고단한 나날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낮에는 시어머니의 구박과 하녀들의 은근한 무시를 견디고 밤에는 자신을 찾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는 공허한 시간들. 그렇게 또 한 해가 저물어갈 무렵 그녀의 단조로운 일상에 작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밤새 내린 눈이 온 세상을 하얗게 덮은 아침, 김대감의 행랑채에 한 사내가 들어섰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에 온몸이 먼지투성이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누구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이놈이 누구냐? 어찌 함부로 대감댁 행랑채에 들어선 것이냐?
김대감의 하인들이 그를 둘러싸고 소리쳤습니다. 자네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지요. 죄송합니다. 며칠째 굶어 기운이 없어 잠시 쉬어갈 곳을 찾던 중이었습니다. 죽을 한 그릇만 주시면 그 값으로 일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때 마침 사냥을 나갔다가 돌아오던 김대감이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말에서 내려 사내에게 다가갔지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무영이라 합니다. 대감마님. 가족은 어디서 왔느냐? 가족은 모두 죽고 혼자 남았습니다. 먼 고을에서 온몸 하나 의지할 데 없는 사람입니다. 김대감은 사내의 남루한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재미있구나. 굶주림에 지친 거지가 감히 나의 집에 들어와 일을 하겠다고? 흥미롭도다. 김대감의 표정에는 조롱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하인들에게 명령했지요. 이놈을 머슴으로 써라. 얼마나 버티는지 보자꾸나. 하인들은 놀란 표정으로 김대감을 바라보았습니다. 길거리에 거지를 머슴으로 들이는 것은 상상도 못한 일이었지요. 하지만 김대감의 명령에 감히 누구도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무영이라는 이름의 사내는 김대감 집안의 마기를 하는 머슴이 되었습니다. 그의 일과는 새벽부터 시작되었지요. 마당을 쓸고 땔감을 패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는 등 집안의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다른 하인들은 그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지만 무영은 늘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갔지요. 하지만 무영은 여느 머슴들과는 달랐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지요. 쓰러져 가던 헛간이 그의 손길로 튼튼하게 수리되었고 녹슬어 쓸모없던 농기구들이 다시 빛을 발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행랑채 머슴 대장 덕구는 무영에게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자네 대체 어디서 이런 재주를 배웠나? 그저 굶주린 거지같이 보이지는 않는데. 무영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전에 여러 집을 떠돌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이런저런 재주를 익히게 되었지요. 그의 대답은 언제나 그렇듯 간결하고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음을 덕구는 느꼈지요. 특히 무영이 자신도 모르게 보여주는 교양 있는 말투와 행동은 단순한 머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덕구는 우연히 무영이 행랑채 뒤편에서 책을 읽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능숙하게 말이지요. 일반적인 머슴들은 글을 읽을 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보게, 무영. 자네 글을 읽을 줄 안다고? 덕구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무영은 황급히 책을 감추려 했지만 이미 늦었지요. 아, 이것은 어깨 너머로 배운 것입니다. 제대로 배운 것은 아니고요. 그저 어깨 너머로 배웠다기엔 너무 유창한데. 대체 자네는 누구야? 덕구의 의심 어린 눈빛에 무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말씀드린 대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이리저리 떠돌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다만 어릴 적 잠시 서당에 다닌 적이 있어 글자를 조금 알 뿐입니다. 덕구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무영을 바라보았지만 더 이상 캐묻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무영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지요. 내일부터 자네는 안채 뒤뜰의 정원을 돌보게. 김대감께서 마님을 위해 특별히 꾸며놓은 곳인데 요즘 돌보는 이가 없어 황폐해졌어. 자네 솜씨라면 잘 가꿀 수 있을 것 같네. 이렇게 해서 무영은 안채 가까이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연하와 무영의 인연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지요. 연하는 창밖으로 정원을 가꾸는 생소한 사내를 발견했습니다. 다른 하인들과는 달리 늘 묵묵히 일하는 그의 모습이 이상하게 눈에 들어왔지요. 특히 그가 정원에 죽어가던 꽃들을 정성껏 돌보는 모습은 어딘지 마음을 끌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연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무영이 낡은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지요. 하인이 책을 읽는다는 사실에 놀란 연하는 자신도 모르게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은 글을 읽을 줄 아는 것이냐? 갑작스러운 질문에 무영은 깜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마님이 자신에게 말을 건다는 것은 상상도 못한 일이었지요. 죄송합니다, 마님. 감히 이런 곳에서 책을 보다니. 아니, 괜찮다. 단지 궁금했을 뿐이니. 머슴이 글을 읽는 모습이 신기해서 말이다. 연하의 목소리에는 비난이 아닌 순수한 호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영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지요. 예, 어릴 적 잠시 배웠습니다. 비록 제대로 된 공부는 아니었지만 흥미롭구나. 어떤 책을 읽고 있었느냐? 초학자를 위한 천자문입니다. 감히 대감되게 책을 빌려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연하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나온 진심 어린 미소였지요. 괜찮다. 오히려 배움에 목마른 모습이 보기 좋구나. 내 서재에 더 많은 책이 있으니 원한다면 빌려가도 좋다. 무영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마님이 자신에게 책을 빌려준다는 것은 상상도 못한 일이었지요. 정말 감사합니다, 마님. 하지만 감히 그런 호의를. 괜찮다. 이곳에서 책을 사랑하는 이는 많지 않으니 오히려 반가울 따름이다. 그렇게 연하와 무영 사이에 작은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무영은 때때로 연하의 서재에서 책을 빌려 읽었고, 연하는 정원에서 일하는 그의 모습을 창가에서 지켜보곤 했지요. 그것은 두 사람 모두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연하의 일상은 여전히 고단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구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남편 김대감은 더욱 냉담해졌지요. 특히 김대감은 요즘 들어 더욱 기이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깊은 밤 서재에 홀로 앉아 낡은 괴짝을 바라보며 중얼거리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지요. 열쇠, 그 저주받을 열쇠는 어디 있는 것이냐? 연하는 남편의 이런 모습이 두려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집착을 넘어선 광기처럼 보였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그녀는 감히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묻는 것 자체가 그녀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일이었으니까요. 가을이 깊어가고 첫 서리가 내리던 어느 날, 연하는 별채에서 홀로 책을 읽다가 심한 두통을 느꼈습니다. 평소에도 가끔 있던 증상이었지만 이번에는 유난히 심했지요. 그녀는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도와주세요. 연하의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작았습니다. 별채는 안채에서 떨어져 있었고 이 시간에 그녀를 찾는 이는 아무도 없었지요. 차가운 마루 바닥에 누운 채 연하는 서서히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그때 마당을 지나던 무영이 우연히 별채에서 이상한 기척을 느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별채 문 앞으로 다가갔지요. 마님, 괜찮으십니까? 마님? 아무런 대답이 없자 무영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닥에 쓰러진 연하를 발견했지요. 마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무영은 재빨리 연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는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지요. 그는 망설임 없이 연하를 안아 자리에 눕혔습니다. 마님, 정신 차리십시오. 제가 지금 누군가를 불러오겠습니다. 무영이 나가려는 순간 연하가 희미하게 눈을 뜨며 그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아니, 아무도 오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마님, 이대로는 위험합니다. 의원을 불러야 안 돼요. 김대감이 알면 더 큰 화가 납니다. 연하의 말에 무영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지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약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 배운 약초 지식이 조금 있으니 두통에는 어떤 약초가 좋은지 압니다. 연하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영은 연하를 편안히 눕힌 후 급히 산으로 약초를 캐러 떠났지요. 그날 밤 무영은 몰래 캐온 약초로 약을 달여
별채로 가져왔습니다. 다행히 모두가 잠든 시간이라 아무도 그를 보지 못했지요.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가 연하에게 약을 건넸습니다. 마님, 이 약을 드시면 두통이 나아질 것입니다. 연하는 감사의 눈빛으로 무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약을 마시고 나서야 비로소 편안한 표정을 지었지요. 고맙구나. 무영. 당연한 일입니다, 마님. 이제 편히 쉬십시오. 내일 아침에 다시 들러 살펴보겠습니다. 무영은 공손히 인사하고 나가려 했지만 연하가 다시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무영. 예, 마님. 왜? 나를 도와주는 것이냐? 나는 그저 소방 맞은 마님일 뿐인데. 무영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말없이 연하를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대답했지요. 마님께서는 제게 책을 빌려주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 은혜를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의 말에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듯했지만 연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감사의 마음으로 미소 지을 뿐이었지요. 그날 이후 무영은 매일 밤 몰래 약을 다려 연하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두통을 위한 약이었지만 점차 그녀의 쇠약해진 몸을 보강하기 위한 여러 약재들로 확장되었지요. 연하의 건강은 서서히 회복되어 갔고 그와 함께 그녀의 마음도 조금씩 활기를 되찾아 갔습니다. 달빛이 별채를 비추는 밤, 무영은 약을 들고 연하를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어느새 두 사람 사이에 은밀한 의뢰와도 같은 시간이 되었지요. 오늘은 기운을 북돋아 주는 약입니다. 잔삼을 구하지 못해 아쉽지만 그래도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연하는 감사히 약을 받아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문득 무영에게 물었지요. 무영, 당신은 대체 어디서 이런 지식을 배운 것이오? 단순한 머슴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박식하고 세련되어 보이는데. 무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어릴 적 잠시 양반 집안에서 글을 배울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집안이 몰락하면서 저 또한 길거리로 내몰렸지요. 그랬구나.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로다. 연하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영은 그런 그녀의 모습에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지요. 마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저 같은 사람에게 친절하신지요? 다른 양반들은 하인을 사람으로 대하지도 않는데. 연하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 역시 이 집에서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니 어찌 남을 그리 대할 수 있겠소? 모두가 소방맞은 마님이라 부르며 뒤에서 수군거리는데 무영의 눈빛이 갑자기 날카로워졌습니다. 마님께서 소방맞으셨다고요? 김대감께서 마님을 외면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연하는 그제야 자신이 너무 많은 말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가슴 속에 쌓인 말들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나왔지요. 혼인한 지 5년이 넘었지만 김대감은 나를 본 적이 없소. 그저 의무적으로 안방을 찾을 뿐. 그의 마음은 항상 다른 곳에 있지요. 특히 요즘은 서재에 있는 낡은 괴짝에만 집착하고 있어요. 괴짝이라고 하셨습니까? 무영의 목소리가 갑자기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연하는 이상하게 여기며 계속 말했지요. 그래요. 낡고 오래된 나무 괴짝이요. 검은 칠이 벗겨지고 옆면에는 용 문양이 새겨져 있지요. 김 대감은 매일 밤 그 괴짝 앞에서 열쇠를 찾느라 발광을 하고 있어요. 무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연하는 놓치지 않았지요. 무영, 당신 혹시 그 괴짝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요? 무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지요. 마님, 제가 마님께 진실을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비록 그것이 마님의 남편에 관한 끔찍한 진실일지라도. 연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고민하다가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지요. 말해,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김대감에 대한 환상을 버렸소.
어떤 진실이라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소. 무영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제 이름은 무영이 아닙니다. 제 진짜 이름은 박선우입니다. 박선우? 예, 저는 10년 전 영모로 몰려 멸문지화를 당한 박상서 가문의 막내 아들입니다. 연하는 충격의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박상서 가문의 비극적인 몰락은 그녀도 들어본 적이 있었지요. 조정의 명망 높은 집안이 하루아침에 역적으로 몰려 모든 것을 잃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가문을 멸망시킨 장본인이 바로 김대감입니다. 선우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감춰온 분노와 한이 묻어났습니다. 연하는 말없이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지요. 김대감은 저희 아버지를 모함하여 역적으로 몰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문의 모든 재산을 빼앗았지요. 그 괴짜. 그것은 원래 저희 가문의 것입니다. 그 안에는 저희 가문의 토지 문서와 함께 김대감의 음모를 증명할 수 있는 밀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 집에 들어온 것이오? 복수를 위해서? 선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복수심 하나로 버티며 이곳에 들어왔지요. 하지만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연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님을 만난 후 제 마음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마님 역시 김대감으로 인해 고통받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연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그토록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무영이 사실은 복수를 위해 잠입한 양반 가문의 후손이었다는 사실이 한꺼번에 밀려왔지요. 왜 이제야 말해주는 것이오? 마님을 속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 도움이라니? 그 괴짝을 열기 위한 열쇠를 찾아야 합니다. 그 안의 증거로 저는 제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고 마님 역시 이 고통스러운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연하는 오랫동안 말없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갈등이 일었지요. 비록 남편과의 관계가 냉랭했다 하더라도 그를 배신한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진실을 알고 싶었고 이 억압된 삶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오.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에는 물론입니다, 마님.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절대 비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우는 공손히 인사하고 자리를 떠났지요. 그날 밤 연하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혼란과 갈등, 그리고 미약하게나마 피어오르는 희망이 뒤섞여 있었지요. 며칠이 지나고 연하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녀는 진실을 알고자 했고 그것이 비록 고통스러운 것일지라도 마주하기로 했지요. 그녀는 별채에서 선우를 만났습니다. 나 당신을 돕기로 했소. 그 열쇠를 찾는 것을 도와주겠소. 선우의 눈빛이 밝아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마님.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소. 당신이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에만 이용할 것. 결코 무고한 이들을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시오. 약속드립니다, 마님. 제가 원하는 것은 오직 진실뿐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위험한 동맹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열쇠를 찾기 시작했지요. 김대감의 서재부터 그의 침소까지 은밀히 수색할 수 있는 모든 곳을 뒤졌지만 열쇠는 쉽사리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편 안채의 교활한 참모 금녀는 연하와 선우 사이의 미묘한 기류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금녀는 오랫동안 김대감의 총애를 받고자 했던 여인이었고 연하를 없애고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길 꿈꿨지요. 그녀는 두 사람의 뒤를 몰래 밟으며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소방 맞은 마님이 이제는 천한 머슴과 눈이 맞았다니.
이거야말로 김 대감께 구할 좋은 기회로구나. 하지만 금녀는 아직 확실한 증거를 잡지 못했기에 기회를 엿보며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연하는 시어머니의 방에 다래를 올리러 갔다가 우연히 시어머니의 장신구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비녀와 놀이개들이 있었는데 특히 그녀의 눈길을 끈 것은 오래되어 보이는 옥비녀였지요. 이 비녀는 처음 보는 것인데 연하는 조심스럽게 비녀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놀라운 것을 발견했지요. 비녀 끝에는 작은 열쇠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것이... 혹시... 연하는 재빨리 비녀를 원래 자리에 돌려놓고 방을 나왔습니다. 그녀는 즉시 이 사실을 선우에게 알리려 했지만 주변의 시선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없었지요. 그녀는 차분히 기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며칠 후 마침내 연하는 정원에서 일하던 선우에게 은밀히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내가 열쇠를 찾았소. 시어머니의 장신구함에 있는 옥비녀에 달려있더군. 선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옥비녀라고 하셨습니까? 혹시 그것은 매와 무늬가 새겨진 하얀 옥비녀인가요? 그렇소. 어떻게 알았소? 선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것은 제 어머니의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늘 쓰시던 비녀였지요. 그 비녀의 끝에는 우리 가문의 비밀 문서함 열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연하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그런 비녀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죠. 그렇다면 시어머니도 이 모든 일에 연루되어 있다는 말이오?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김 대감 혼자서 이런 일을 꾸미기는 어려웠을 테니까요. 두 사람은 비녀의 열쇠를 어떻게 가져올지 고민했습니다. 단순히 훔치는 것은 위험했고 의심을 살 수 있었지요. 그들은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다가오는 추석에 시어머니께서 친정에 다녀오신다고 하셨소. 그때가 기회일 것 같소. 좋은 생각입니다, 마님. 그동안 우리는 더 많은 정보를 모아야 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조심스럽게 계획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지요. 괴짝을 열어 진실을 밝히고 김대감의 악행을 세상에 알리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두 사람 모두 자유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금녀가 이미 자신들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금녀는 두 사람이 무언가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고 언제든 김대감에게 고발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그렇게 날이 흘러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연하는 시어머니가 친정에 다녀온다는 소식에 내심 기뻤지만 표정에는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화려한 행차를 꾸려 집을 떠났고 김대감 역시 관아의 일로 며칠간 집을 비울 예정이었지요. 마침내 두 사람에게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연하는 조심스럽게 시어머니의 방에 들어가 옥비녀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약속된 시간에 선우를 만나 함께 김대감의 서재로 향했지요. 서재는 평소에는 굳게 잠겨 있었지만 연하는 안채의 마님으로서 모든 열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선우와 함께 안으로 들어갔지요. 저기 있습니다, 마님. 그 구석에 있는 검은 괴짝이 바로 그것입니다. 선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가문의 유산이 눈앞에 있다는 사실에 그는 감정을 억누르기 어려웠지요. 연하는 그의 손을 잡아 위로했습니다. 진정하시오.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괴짝에 다가갔습니다. 선우는 비녀에서 열쇠를 분리하여 떨리는 손으로 괴짝에 자물쇠에 넣었지요. 열쇠는 부드럽게 돌아갔고 자물쇠는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열렸습니다, 마님. 선우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괴짝의 뚜껑을 열었고 그 안에는 여러 문서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지요. 이것들은 제 가문의 토지 문서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선우는 낡은 편지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이것은 김 대감이 저희 아버지를 모함하기 위해 꾸민 거짓 밀서입니다. 그가 직접 쓴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은 아버지께서 죽기 전에 남기신 유서입니다. 모든 진실이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연하는 선우의 옆에서 문서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김 대감의 악행을 증명하는 증거들이었지요. 연하는 남편이 그토록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거워졌지만 동시에 진실을 마주한 것에 대한 묘한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님? 이 증거들을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할 것 같소.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 의금부에 고발해야 하겠지. 두 사람은 문서들을 조심스럽게 정리하여 선우가 미리 준비한 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들은 서둘러 서재를 나와 각자의 위치로 돌아갔지요. 증거는 안전한 곳에 숨겨두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김 대감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연하는 평소와 같은 표정으로 그를 맞이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남편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지요. 그는 단순히 냉담한 남편이 아니라 무고한 이들의 삶을 파괴한 잔인한 범죄자였습니다. 연하는 남편의 반응을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요. 대감마님, 오늘 서재를 청소하다가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김 대감은 무심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엇이더냐? 구석에 있는 검은 괴짝이 매우 오래되어 보이던데 혹시 무슨 특별한 물건인지요? 그 말에 김 대감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젓가락을 떨어뜨리며 날카롭게 물었지요. 내가 그 괴짝을 보았다고? 그것을 건드렸느냐? 연하는 놀란 척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옵니다. 단지 청소를 하다가 눈에 띄어서 궁금했을 뿐입니다. 제가 잘못했나이까? 김 대감은 잠시 침묵하다가 거칠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 서재에 함부로 들어가지 마라. 앞으로는 내 허락 없이는 절대 서재 근처에도 가지 말 거라. 그는 서둘러 자리를 떠났고 곧바로 서재로 향했습니다. 연하는 김 대감의 반응을 보며 모든 것이 사실임을 확신했지요. 그의 당황한 모습과 불안한 눈빛은 죄책감과 두려움을 명백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연하는 별채에서 선우와 만났습니다. 그녀는 김 대감의 반응을 자세히 알려주었지요. 그는 분명 괴짝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진 증거가 그를 몰락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마님.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어떻게 이 집에서 빠져나가야 할까요? 김 대감은 이제 더욱 경계할 것입니다. 두 사람은 탈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가오는 보름날 저녁 마을의 축제가 열릴 때 혼란을 틈타 빠져나가기로 했지요. 그때까지 평소와 같이 행동하여 의심을 사지 않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금년은 이미 두 사람의 수상한 행동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연하가 김 대감의 서재에 들어갔다 나온 것을 보았고 또한 밤마다 별채에서 선우와 만나는 모습도 목격했지요. 금년은 이 정보를 김 대감에게 알리기 위해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름날이 다가왔습니다. 마을에는 축제 준비로 분주했고 김 대감의 집안도 예외는 아니었지요. 하인들은 축제를 구경하러 갈 준비로 들떠 있었고 김 대감 역시 관아의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외출할 예정이었습니다. 연하와 선우는 조용히 마지막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들은 중요한 문서들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탈출 후에 의금부로 향할 계획을 세웠지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탈출을 앞둔 날 밤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별채에서 만났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위험한 여정을 시작하기 전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중요한 시간이었지요. 내일이면 우리는 이곳을 떠나게 되는군요, 마님. 선우의 목소리에는 기대와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연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래요.
드디어 이 고요한 감옥에서 벗어나게 되는구려. 마님,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선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오직 복수만을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하지만 마님을 만난 후 제 마음은 크게 변했습니다. 마님의 고결함과 지혜, 그리고 온화한 마음에 저는 깊은 연모의 정을 품게 되었습니다. 연하의 뺨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녀 역시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어왔던 감정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지요. 나 역시 당신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소. 당신은 내게 오랫동안 잊고 있던 것을 다시 찾게 해주었어요. 바로 나 자신을 한 사람으로 대해준 것이지요. 달빛이 별채의 창문을 통해 비추었고 두 사람의 그림자는 벽에 하나로 포개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교감을 나누었지요.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내일 우리가 이곳을 무사히 벗어나면 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해 주시겠습니까, 마님? 연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게 하겠소. 비록 앞으로의 길이 험난할지라도 당신과 함께라면 두렵지 않을 것 같소. 두 사람의 손이 조심스럽게 맞닿았고 그 순간 그들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음을 느꼈습니다. 달빛 아래 그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로 이어져 있었지요.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별채 밖에서 금녀가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다는 사실을. 금녀는 재빨리 그 자리를 떠나 김대감에게 이 사실을 알리러 갔지요. 다음 날 아침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습니다. 연하는 일상적인 일들을 처리하며 의심을 사지 않으려 노력했고 선우 역시 평소와 다름없이 일을 했지요. 저녁이 되어 축제가 시작되자 대부분의 하인들은 마을로 나갔고 저택은 한산해졌습니다. 드디어 약속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연하는 중요한 문서와 약간의 옷가지를 챙겨 조용히 별채를 나섰습니다. 그녀는 정원 뒤편에서 선우와 만나기로 약속했지요. 그곳에 도착한 연하는 잠시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조용했고 아무도 없는 것 같았지요. 선우, 어디 계시오? 연하는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지요. 그녀는 약간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선우? 그때 갑자기 정원의 등불이 모두 켜졌고 연하는 눈앞의 광경에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김 대감이 여러 간호들을 거느리고 그녀 앞에 서 있었고 그 옆에는 금녀가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었지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선우가 두 간호에게 붙잡혀 무릎을 꿇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 소방 맞은 마님께서 머슴과 달아나시려 했구나. 참으로 흥미롭도다. 김 대감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연하는 두려웠지만 당당하게 그를 마주 보았지요. 당신이 저지른 악행을 이미 알고 있소. 박상서 가문을 몰락시킨 것도 그들의 재산을 빼앗은 것도 모두 당신이었지요. 김 대감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오래전 일이다. 증거는 모두 내 손에 있고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소. 우리는 모든 증거를 찾았어요. 당신이 직접 쓴 밀서와 박상서의 유서까지. 김 대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는 간호들에게 명령했지요. 저들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라. 그리고 이 천한 머슴을 당장 처단하라. 간호들이 선우를 더 세게 붙잡자 그의 눈에 결연한 빛이 어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지요. 선우는 강한 힘으로 자신을 붙잡은 간호들을 뿌리치고 일어섰습니다. 이제 더 이상 머슴 무영이 아니오. 나는 박상서의 아들, 박선우다. 그의 목소리는 강인하고 당당했습니다. 선우는 미리 준비해둔 검을 빼들었고 간호들이 당황하여 뒤로 물러섰지요. 이런, 역시 내가 그 천한 역적의 자식이었군. 김 대감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도 검을 뽑아 들었지요. 천한 것은 당신이오, 김 대감. 무고한 이들을 해치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은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역적이오. 선우와 김대감은 서로를 마주보며 검을 겨누었습니다. 주변의 간호들도 무기를 들고 선우를 향해 다가왔지요. 연하는 위험에 처한 선우를 보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선우는 놀라운 무의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몰래 단련해온 실력으로 간호들을 하나둘 제압해 나갔지요. 그의 검날은 마치 살아있는 듯 빠르게 움직였고 간호들은 그의 앞에서 무력했습니다. 감히 내가 직접 내 놈을 처단하리라. 김대감은 분노에 차 선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검이 부딪히며 불꽃이 튀었지요. 김대감도 무예에 능한 사람이었지만 선우의 실력은 그를 압도했습니다. 당신은 내 가문을 망쳤소. 그리고 무고한 사람들의 삶을 파괴했지요. 오늘 당신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오. 치열한 검술 대결 끝에 선우는 마침내 김대감의 검을 쳐내고 그를 바닥에 쓰러뜨렸습니다. 선우의 검끝이 김대감의 목을 겨누었지요. 이제 끝이오, 김대감. 당신의 악행은 세상에 알려질 것이고 당신은 마땅한 벌을 받게 될 것이오. 김대감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선우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음을 알았지요. 부탁이다. 나를 살려다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줄 테니 당신이 가진 것들은 원래부터 당신의 것이 아니었소. 그것들은 당신이 훔친 것이지요. 선우는 김대감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연하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마님?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금녀와 다른 하인들이 모두 도망친 것을 보았지요. 우리는 지금 당장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을금부로 가서 모든 진실을 알려야 해요. 선우는 연하의 손을 잡고 저택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들은 미리 준비해둔 말을 타고 한양 도성을 향해 달렸지요. 증거가 담긴 주머니를 꼭 쥔 채 그들은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튿날 아침 을금부는 큰 소동에 휩싸였습니다. 박상서의 아들이라 주장하는 젊은 양반이 김대감의 악행을 고발하는 증거를 가지고 나타났기 때문이지요. 을금부 대사는 증거들을 살펴본 후 크게 놀랐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증거로구나. 김대감이 박상서를 모함한 것이 사실이었다니. 을금부는 즉시 김대감의 저택을 포위하고 그를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증거를 왕에게 올렸지요. 왕은 이 사건의 진상을 듣고 크게 분노하였습니다. 김진혁의 자기를 박탈하고 그의 모든 재산은 원래의 주인인 박선우에게 돌려주라. 또한 박상서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그의 아들 박선우에게 벼슬을 내리노라. 이렇게 해서 오랫동안 억울하게 누명을 쓴 박상서 가문의 명예가 회복되었고 선우는 가문의 재산과 명예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김대감은 모든 자기를 박탈당하고 먼 섬으로 유배되었으며 그의 가문은 완전히 몰락했지요. 한편 연하는 김대감과의 혼인관계를 끊고 자유로운 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소박맞은 마님이 아니었지요. 선우는 가문의 명예를 회복한 후 연하에게 청혼했습니다. 연하, 당신은 내게 빛과 같은 존재였소. 어둠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게 해준 당신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소. 나의 아내가 되어 주시겠소? 연하는 행복한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겠소.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미래도 두렵지 않을 것 같소. 그렇게 두 사람은 부부의 연을 맺었고 폐허가 되었던 박가문의 저택을 다시 복원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연하는 이제 진정한 안주인으로서 저택의 활기를 불어넣었고 선우는 정의로운 관리로서 백성들을 위해 일했지요. 세월이 흘러 두 사람 사이에는 아름다운 아이들이 태어났고 저택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연하는 더 이상 소박맞은 마님이 아니라 사랑받는 아내이자 존경받는 어머니로 행복한 나날을 보냈지요. 그들의 이야기는 한양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소박맞은 마님과 비밀을 품은 머슴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함께 이루어낸 정의와 사랑의 승리.
그것은 마치 전설처럼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지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귀함은 신분이나 재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고결함과 용기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그리고 진실한 사랑은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소박맞은 마님 연하와 비밀을 품은 머슴 선우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가슴에 남아 희망과 용기를 주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나눈 달빛 아래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함께 걸어간 용기 있는 여정은 시간이 흘러도 잊히지 않았지요. 어떤 이들은 달빛이 유난히 밝은 밤, 옛박 가문의 저택 정원에서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거니는 모습을 본다고 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진정한 사랑과 정의의 승리를 기억하라는 그들의 메시지일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때로는 연하처럼 소박맞은 마음으로 견디는 시간이 있고, 때로는 선우처럼 비밀을 품고 인내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과 정의를 향한 용기, 그리고 서로를 향한 진심 어린 마음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자신의 마음속에 품은 진실한 꿈과 바람을 잃지 마시고, 때로는 연하처럼, 때로는 선우처럼 용기 있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행복과 자유는 그 길 끝에 반드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어떠셨는지요? 살다 보면 우리는 때로 높다란 담장과도 같은 시련과 절망적인 운명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진실한 마음 하나만 있다면 결국에는 그 담을 넘어 찬란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연하와 선우처럼 서로에게 빛이 되어주는 귀한 인연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윤설야담의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가장 먼저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